아침 일찍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요새 무슨 저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들은 이제 늘 공무원이죠. 늘 공무원. 매달 대한민국은 뭐 매달 월급날이 바뀌는 일도 없을 거고, 여러분은 정년이 보장돼 있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 분하고 같이 사는데 이 계약직 공무원 4년짜리하고 같이 사시는데, 여러분 늘 공무원하고 이 4년짜 계약직 공무원 잘해보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조그만 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를 만든 이 페레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85살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약 40년 동안 정치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기억의 반대말이 뭐냐? 기억의 반대말이 뭐예요? 망각이라고 하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의, 보통 사람들은 망각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상상하는 거라고. 보통 기억의 반대말은 뭐 과거에 있었던 걸 잊어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뭐냐면 없었던 거를 새롭게 상상해내가는 것이 반대말이다. 그래서 이게 꿈을 갖고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냐 안 들었냐라는 것을 무엇으로 구별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내가 이미 나이가 든 사람이고,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내가 호기심도 많고 상상력도 많고 더 꿈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다. 그래서 85살에 대통령을 하셔가지고 잘 잡고 하셨죠. 이제 자,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는데, 그 행정이 요새 여러분은 뭐 보건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을 텐데, 모든 거의 근본의 한 70% 정도는 저는 뭐에 맞춰야 되냐면 결국 인간의 삶인데 경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부터 약 이제 기원전 7세기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여러분 역사책이 옛날에 관포지교라고, 관중과 포수가라는 그 관포지교의 관중이라는 사람인데, 이 관중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보면은 그 나라에 뺏겨가지고 이제 주나라의 문공이라는 사람이 약 유리성에 갇혀가지고 약 그 7년 동안 뭐냐면 그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때 어느 정도로 모욕을 당하냐면 그 아들을 삶아서 먹이는 그 국물을 먹으면서 치욕을 견디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만드는 게 주역의 64괴를 만드는 게 주나라 문공이라는 사람이 절치부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쪽에는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이 온갖 직업을 전전했었는데 결국 이제 부인한테 쫓겨나요. 먹고 살 것도 잘 못 만들어. 그래서 나이 70살에 이제 그 위수강가에서 빈 낚시를 기르다가 두 사람, 주나라 문공과 강태공이 만나가지고 결국 주나라를 만들죠.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중국을 만든 주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 강시성하고 희발시성의 양대 연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물려받은 땅이 산동성의 제나라라는 땅을 강태공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 물려받은 제나라의 재상이 관중이 되는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도 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냐, 군대를 갖다 도망도 쳐요. 왜 도망을 치냐면 나는 노모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군대에서 도망도 치고, 이런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재상을 하게 되면서 일약 제나라가 춘추전국 시대의 최고의 나라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한번 사상을 3000년 전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백성들이라고 하는 건 근심과 고생을 싫어하니까 나는 그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 가난함과 비천함을 싫어하니까 나는 그들을 부유하고 귀하게 해줘야 되고, 위험에 떨어지는 걸 싫어하니까 나는 안전하게 해줘야 되고, 후대가 끊어지는 걸 싫어하니까 수명을 누리고 후대를 있게 해줘야 된다. 이 3000년 전의 생각으로는 대단한 생각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이 사람이 뭐냐면 국가 자체를 거대한 상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완전 농경사회였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뜬 거는 당시 실크라는 게, 지금도 실크가 비싸잖아요. 근데 3000년 전에 실크는 얼마나 비쌌겠어요. 근데 세계 최초로 뭐냐면 요즘으로는 클러스터처럼 비단을 직조하는 클러스터를 제나라 임치에 만들어 가지고 비단 시장을 석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금을 뭐냐면은 소금이 워낙 귀하니까, 여러분 옛날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의 아들이 조조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전복을 50개를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복 10개, 우리가 중국의 역사에 보면 왜 조개 껍질을 가지고 화폐를 썼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위는 바다는 저쪽 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복 10마리면은 집이 5채였어요. 전복 2마리에 집 한 채 값이었어요.
당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바닷가에 사는데 이 사람이 소금의 중요성을 알게 됐는데 소금을 국가가 사업하는데 이 사람이 위대한 거는 소유는 국가가 하는데 경영은 민간인한테 맡긴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국유기업을 민영화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걸 3000년 전에 이 사람이 해낸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되자마자 여러분 용문객잔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중국에 가면은 무슨 따휘탕 뭐 따찬팅 뭐 이렇게 돼 있는 이 30리마다 전부 객잔을 만든 호텔이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5수레 가져오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공짜예요. 그래서 문물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제나라의 온 주변 국가의 나라 사람들이 제나라로 몰려들었다. 제나라 가장 융성한 국가가 됩니다. 맹자가 한 말임.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그렇잖아요. 일정한 소득이 우리가 일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마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흘 굶으면 도둑질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젊은이들도 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기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는 일정한 소득이 있고 내가 직업이 있어서 나를 발현하기도 하고 나의 생활을 안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자, 그래서 이제 4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이 이제 1년이 지났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하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한번 경제는 중앙정부도 하지만 우리가 지방정부 구청이 무슨 경제에 대해서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점점 더 경제가 중앙정부도 하지만은 지방정부도 하는 거다. 이런 우리가 이식을 가져보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가 대략 37만쯤 되네? 39? 37만. 근데 이게 37만이라는 게 이게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인구가 이게 왼쪽에 이 약 70조짜리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스위스 레마노스 옆에 가면은 부베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부베라는 동네에 인구가 여기 한 2만 9천 명쯤 됩니다. 근데 여기가 70조짜리 회사, 영등포 관내에 70조짜리 회사 없죠. 근데 거기에 뭐냐면 70조짜리 회사가 뭐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네슬레 본사예요. 그러니까 네슬레가 왜 이런 세계적인 성공을 하게 됐냐면 모두 뭐냐면 출퇴근을 산업혁명이 생기는 출퇴근을 하고 나니까 아침 해먹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침 해먹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얼을 생각해낸 거죠. 엄마가 뭐냐면 매일 그 자기 모유를 줄 수가 없으니까 분유를 생각해낸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겁니다. 저기서 저 오른쪽 끝으로 가게 되면은 세계에 가장 제일 비싼 화장품 회사가 라프렐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하는 라프렐이 에이징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기 들어가면 미니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저기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은 이 여기 인구 2만 9천 명이 만든 거예요. 나파밸리라는 데인데 여러분 나파밸리 와인이라는 거 다 잘 알죠? 나파밸리 와인이 대략 한 14만 명 정도 사는데 여기 와인 산업에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5,000명입니다. 우리가 파주 우리가 15,000명 우리가 파주 출판단지 가면 그거 얼마 안 됩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우리 파주 해리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데 예술가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이 그렇지 사람이 몇백 명이 하나의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이제 그 몬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상으로부터 이제 여기에서 햇빛이 캘리포니아 좋으니까 만들었는데 이때 전설적인 감독이 투자를 해요. 누구냐면은 영화 대부를 찍은 코폴라 감독이 투자를 했어요. 많은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망하는가 싶었는데 지옥의 묵시기로는 영화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또 여기가 이제 유명해지면서 이제 이 지금은 세계적인. 근데 우리가 여러분 유럽을 가보게 되면 어디에는 화이트 와인, 어디에는 레드 와인, 어디에는 샴페인, 어디에는 아이스 와인 전부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는 한 군데서 다 만들죠. 클러스터화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세계적인 와인 산업에 성공해버린 거죠. 우리가 여기가 우리가 오늘날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는 우리 실리콘밸리인데 여기가 주변까지 다 하면 한 150만, 180만쯤 됩니다. 요 180만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2조 5천억 달러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 열심히 내서 버는 게 1조 5천억 달러예요. 180만이 버는 게 2조 5천억 달러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이 휴대폰, 스마트폰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 근데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도구는 인간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 우리가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다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미국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뭐냐면 우리가 자라라는 의료회사 있죠. 자라라는 의료회사는 여기 인구 25만 명의 스페인인 한 도시에서 탄생한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해서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결국 이게 그 점원으로 취직했다가 그 공정 과정을 잘 보면서 결국 이 의료업에 시작해서 지금 세계적인 의료회사가 된 게 스페인의 자라라는 본사인데 이 중학교 자퇴한 사람이 만들었는. 그래서 자기 요걸 떠나지 않고 지금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 여기 영등포도 옛날에 보면 방적회사가 세계적인 대한민국 방적회사. 요게 인구가 3만 6천 명인 네덜란드가 경상남북도만 하면 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한 7만 달러쯤 되거든요, 평균 소득이. 그리고 과거에 150년 동안 전 세계 1등이었고. 근데 여기 3만 6천 명 정도 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식품이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식품. 여러분 식품 시장이 우리가 반도체 시장 해봐야 몇백 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식품 시장은 6천조 원쯤 됩니다. 자동차 시장이 1,800조쯤 됩니다. 근데 식품 시장이 6천조쯤 되는데 지금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먹고 나서 살 빼려고도 얼마나 노력을 해요 지금. 그 다이어트 식품도 또 생식도 해야 되지. 이게 식품이라는 게 앞으로 많이 먹는 게 중요해요. 수명이 100세 시대가 오기 때문에 내가 기능성 음료, 여러분 서서히 뭐냐면 여기 CU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이제 음료수도 그냥 물이 아니고 옥수수 수염차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음료수가 달라지고 있죠. 점점 더 기능성 식품, 기능성 음료, 화장품 이런 것이 점점 더 미래 산업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 3만 5천 명이 1년에 생산한 게 66조쯤 됩니다. 대단하죠? 3만 5천. 근데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여기에 뭐냐면 R&D가 15,000명인데 박사가 1,000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없이는 모든 회사는 결국은 지식이 있어야 뭐냐면 특허가 나오고 지식이 있어야 기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등포에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딱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고의 지식이 어디 있냐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 함께할 기업이 누가 있을까?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영등포 구에서 우리가 연결시켜 주는 거죠. 지식과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그래서 그게 시산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등포 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뭐를 일으켜 본다. 그러면 뭘 하고 싶으면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지식이 누구한테 있냐. 그 다음에 기업은 누구냐. 이걸 가져야만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이 있어요. 포항제철이라는 것은 박태준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등소평 지도자가 일본을 가서 우리도 뭐냐면 중국에도 신일본제철 같은 제철소 회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박태준 회장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소평 지도자가 박태준 회장을 중국의 경제 고문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이 뭐냐면 이 제철 산업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원주에 뭐냐면 의료기기, 원주가 한 3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여기에 의료기 옛날에 전부 군사도시예요. 원주고등학교 제가 나오고 제가 고향이 평창 사람인데 그 여기에 이게 보건소가 하나 있었는데 보건소가 낡았어요. 근데 이 교수가 어느 날 보니까 앞으로 저기 독일을 가 보니까 이 철강 도시가 이제 다 여기도 지금 옛날 영등포 철강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가고 의료기기 산업이 뜬다는 걸 이제 그때 생각을 해가지고 원주를 의료기기 산업을 만들자 그래서 요 보건소에 처음에 1억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연구비를. 이 교수 윤영로 교수 한 사람이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6천억 7천억 정도 되는 거 원주 의료기기 산업을 만들어낸 거죠. 이 교수 한 사람. 그다음 우리가 다 먹는 상주 꽃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꽃감은 금종현 과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14년 동안 꽃감 일만 해요. 이 꽃감에서 시작해서 아마 이분은 꽃감으로 아마 이 회사 생활을 아마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 농산물에서 임산물로 바꾸게 되면서 이게 이제 대략 그 3천억 정도가 이 시골 마을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화천에 가면 여러분 남성분들 중에 철원화천 양구인제가 어떤 동네인지 아실 거예요. 화천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렸을 때 뭐냐면 우리가 산천어 축제를 해보자 그러니까 다들 우습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기사를 안 써주니까 이분이 오마이뉴스 기자로 자기가 등재를 한 거죠.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자로 등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쓰고 매달 뭐냐면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기자들을 싣고 1박 2일 동안 화천을 투어하고 끝나고 나면 옥수수도 주고 감자도 주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 화천, 그래서 중앙지 공무원들이 신광태라는 계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일을 저렇게 하냐. 그래서 내가 도지사 되자마자 저 사람을 스카웃해서 지금 승진해서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여기 산천의 축제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 물고기를 꼭 이렇게 죽여야 되냐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응? 한 사람의 노력이다. 물론 이제 여기 군수님도 있었지만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재밌는 사람, 얼마 전에 이분이 큰 상을 받았는데 우리 경상남도 거창군이라고 보면 정말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거의 뭐 강원도 평창에 필적할 만한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시골 마을에 한 이제 과장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모든 건물에는 다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산업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산자부를 갔으니까 산자부에서 우습게 알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산자부 공무원이 이제 농담 삼아 그러면 엘리베이터 회사를 10개만 유치를 하면은 그 뭐냐면 이 승강기 클러스터를 해준다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회사를 전국을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14개를 유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그걸 만들어가지고 인력이 없잖아요. 사실 인력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폴리텍 대학이라고 있는 걸 아예 승강기 대학으로 전문 학교로 바꿔버린. 우리도 동네 보면 폴리텍 대학이 그냥 있는데 거기 학생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특화해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큰 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은 절대 월급날이 바뀔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근데 있는 동안에 우리가 뭔가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잖아요. 보람되고. 그래서 한번 이런 일을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영등포로 넘어가겠어요. 영등포를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보통 강연 가기 전에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는데 여기는 그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계로만 보면은 대략 37만 명 정도가 살고 이 중에 영등포 거주 중에 50%가 외국인이 사는데 이 중에 약 한 중국인 비중이 80% 정도 됩니다. 도소매 종사자가 많고 금융업이 있고 그다음에 영등포 철강하고 기계산업, 옛날 영등포역 주변에 밑에 대림동 그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궁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다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까? 첫 번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여의도에는 뭐냐면 영등포의 여의도에는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은 교육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양천구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대략 그 서울시 전체가 영등포의 인구가 3.8%고 양천구의 인구가 4.8%인데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생은 6%예요. 응? 전체 뭐냐면 양천구가 4.8%인데 6%가 초등학생이고 8%가 중학생이고 6%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평균보다 학생 수가 많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영등포는 평균적으로 뭐냐면 3.8%가 그 영등포인데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 3%, 중학생 3%, 고등학생 3%. 양천구보다 뭐냐면 약 2배 정도 적은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교육 여건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우리의 중점적인 과제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왜 강남값이 오르죠? 강남이 집값이 오르는 애는 거기 학원하고 애들 학교 문제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은 내보다 내 자식이 나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부모잖아요. 우리가 재래시장 가보면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정말 몇 사람 오지도 않는 거기를 할머니 혼자서 거기를 하루 종일 지키는 거는 자식이라는 게 없으면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점점 더 부잣집 자식들은 점점 더 높은 과외를 받으면 점점 더 해외 유학을 갔다 오면 그들의 지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우리 이제 서민들의 삶은 뭐냐면 아이들은 나는 열심히 살지만은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뭔가 사다리가 뿜겨진 사회는 그 미래의 사회일 수 없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을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왜냐하면 또 지식 자본주의 시대로 왔기 때문에 이제 지식은 곧 계급으로 이동하는 사다리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 쾌적한 주거 환경인데 우리가 이제 도시를 우리가 영등포 옛날에 금마차 카베라가 있을 때 제가 목동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 다녔었는데 제가
그땐 여기가 상당히 번화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강남이 그 뒤에는 훨씬 더 커지고 지금은 이제 영등포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를 뭐냐면 새로운 재개발이나 새로운 이제 삶의 주거지로 바뀌게 되는 게 이제 큰 문제고, 영등포의 시범 아파트도 문제고, 영등포역 주변에 우리가 옛날 오래된 것들을 이제 과연 어떻게 이거를 미래의 도시로 바꿀 거가 된 거가 우리 하나의 문제다 볼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많은 여러분 관광지를 가보면은 저녁에 다 공연이 있죠. 우리가 페테르스부르크를 가거나 모스크바를 가거나 세계적인 도시 가면 다 밤에 공연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기 뭐냐면 서울의 강남에 있는 예술의 전당을 빼놓으면 영등포 분들은 저녁에 우리는 어디 가서 좋은 클래식 공연을 보거나 무슨 공연을 구경할 수 있죠? 문화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문화공간이 있다면은 노래방이 있지. 근데 그걸 좀 더 뭐냐면 문화공간을 우리가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한 사회가 뭐냐면 이 밤에 공연을 봐야 거기서 숙박을 하거든요. 그 공연 티켓이 절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이러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있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네 가지 과제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라고 하면은 현재 여의도 관련 금융기업이 있고 지벨리가 있고 영등포역 일대가 대선제분공장, GS주차장 이런 곳이 있는데,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후의 미래 산업은 1인 기업이 60%가 됩니다. 1인 기업이 60%가 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공장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이트 칼라가 근무하는 오피스텔 빌딩이라는 것이 대표하는 건물이었는데, 회사라는 건데 화이트 칼라. 근데 이것이 뭐냐, 1인 기업이 60%가 되면 지금의 이 도시로는 살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게 이제 그 젊은이들이 스타트업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게 이제 서울역 옆에 있는 위워크고, 옛날 국세청 자리고, 전부 저기 사직공원 옆에 가면 위쿡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전부 주방시설만 빌려주면은 거기서 요리를 하게 되면 배달의 민족이 배달하는 거예요. 응? 점점 더 이 사무실을 공유해 쓰는 거. 왜냐면 내가 혼자 사무실을 유지하게 되면 거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정보도 없고 이런 것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등포가 여기 금융이 있거든요. 이 세상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모든 기술과 아이디어는 금융이 만나야만 현실로 진화가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가 돈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투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바로 옆에 우리가 여의도가 있다는 건데, 여의도는 영등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많은 사람들은. 근데 여의도에 있는 이 금융이 영등포의 산업을 일으키는데 이게 결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영등포에 있는 이 젊은이들의 기업과 젊은이들과 금융이 만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같은 위워크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워크인 레지던스라고 일본에도 있고 상하이도 가면 있어요. 위워크는 사무실만 두는 건데, 젊은이들은 사실 밤새 코딩하고 이러잖아요. 물론 집안에서도 지금 밤새 게임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매일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워크인 레지던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어떤 순간에 집중적인 일을 하잖아요. 사실 1년 내내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랬을 때 워크인 레지던스, 그 다음에 아트인 레지던스, 예술가들이 일정 기간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먹고 자고 일하면서 떠나는, 그 다음 오피스 같은, 이렇게 이런 형태의 것이 있어야만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싸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구청하고 뭐냐면 이 금융회사하고 서로 연동돼 가지고 지금 빈 건물들 많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벤처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산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 벤처하는 친구들한테 이 어차피 안 나가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지분으로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분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 젊은이들은 임대료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벤처기업이 성공하면은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당장 어차피 임대료 안 나가는 빈 건물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금융과 연동하게 되면 벤처하는 친구들을 일로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데랑 해서 매일
영등포에 어디 가게 되면 여기 뭐 타임스퀘어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를 정하면은 매일 저기는 벤처하는 애들이 우리가 매일 저기에 자기 발표를 하고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곳이 있다고 막 그런 거 하나를 만들면 명소가 될 거라고 봐요. 저기로 심천에 가게 되면 그런 건물이 있거든요. 광동성에 가면은 1층에 가면 스타벅스처럼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다양한 친구도 만나고 정보도 주고받고 거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거기서 뽑히면은 조그만 돈을 받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거기서 다시 또 프레젠테이션 성공하면 3층으로 올라가요. 3층으로 올라 4층, 5층, 6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의 네임밸류와 이제 이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좋은 점이 있는 게 이게 실리콘밸리도 아직 못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저기 청계천에 가게 되면 우리는 탱크도 만든다 이런 말이지. 근데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이디어를 그 프로토타입을 기계 원리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변기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쉬운 것 같지만 그 만들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옆에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주면 투자 받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걸 세트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이 스타트업이 진화 속도가 빠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영등포의 금융과 영등포는 여의도가 따로 있는 데가 아니고 그 금융이 지금도 뭐냐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이나 똑똑한 아이들을 찾으러 전국적으로 다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자. 부천에 있는 만화영상진흥원을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은 처음에 만화영상진흥원은 거기 조그만 사무실에 거기에 창작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미생이라는 게 나왔죠.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나왔죠. 그러면서부터 뭐냐면 지금은 젊은 창작자들 그 먹고 자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임대 아파트처럼. 그러면 젊은이들이 뭐냐면 거기서 먹고 자고 일을 하니까 훨씬 더 이게 높아지게 된 거지. 그래서 부천의 만화영상진흥원이 점점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레지던스형을 하면서 투자도 하고 발표도 하는 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게 프랑스가 갖고 있는 뭐냐면 우리 안경점이 1200개를 만들어가지고 안경점 2000개를 조합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같이 생산해가지고 여기서 대략 그 6천억 정도의 매출을 이 조합형으로 이렇게 냅니다. 이게 우리가 13세기 세계 최초의 볼로나 대학을 만든 이탈리아인데 볼로나 여기는 뭐냐면 전체 뭐냐면 그 42만 명 정도 영등포만 하는 사람들이 사는데 여기는 50대 기업 중에 15개가 협동조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85%가 자가주택 소유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한 거죠. 이 도시 자체는 협동조합이 8,0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협동조합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 이러면은 그냥 돈 없으면 돈 나눠줄 때는 사회적 기업이고 돈 없으면 사라지고 이런 건 기업이 아니에요. 스페인에 제가 그 동계올림픽 때문에 갔다가 크게 깨달은 점이 있었는데 모든 스페인의 장애인들은 전부 뭐냐면 길거리에서 복권을 팔 수 있어요. 자기 수입이 돼요. 그러다 보면 복권 수입이 올라가면 거기에 상당한 돈을 장애인 단체에 내려주는데 그 장애인 단체 건물에 가게 되면 투자 컨설턴트가 수백 명이 일하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 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 오면은 딱 두 가지 조건을 봅니다. 하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해줘요. 그렇잖아요. 기업이라는 게 이익이 없으면 이게 지속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여러분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보면은 최대의 세탁 공장이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영등포 관내에 보면 호텔이 몇 개, 호텔에서 한 그 이불 빨래는 누가 해요? 그렇잖아요. 그걸 뭐냐면 세탁 공장 하는 사람들 큰 자동화를 해가지고 장애인이지만 다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면 그런 협동조합형의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영등포는 뭐를 하느냐? 시산학을 만들어낸다. 영등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더욱 좋고 아니래도 먼저 이 구청장님이 계시고 이 산업계 아마 여의도를 잘 조사해 보면은 그리고 아마 이 관내를 다 조사해 보면 대학 총장을 지낸 분도 계실 거고 회사 CEO도 계실 거고 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고 본 것만큼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게 뭐냐면 예비 타당성 심사 분석하는 거 제초를 이걸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라면 가게 하나 차리려면 온 동네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예비 타당성 심사 우리가 영월군청, 평창군청 거기 뭐냐면 30억 이상, 광역단체는 50억 이상, 예비 타당성 심사 강원도청 개조. 우리는 영월군청, 평창군청 보면 2명이 하죠. 거기 30억을 집어넣으면은 어떤 사업 효과가 있고 이게 진짜 사업 효과가 있는지 누가 알죠? 우리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훈련 받지 않았어요. 난 이거를 회계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이 컨설팅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일자리를 이 돈을 쓰면은 무엇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이 자문을 받아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이 동네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봐요. 이 위원회를 하나 잘 만들자. 요게 샌디에고 대학이 옛날에는 굉장히 시골 대학이었거든.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가 됐는데 바이오로는 여기 보면은 퀄컴 창업자, 그다음에 뭐냐면 커넥트 초대 책임자, 대학 총장 이런 분들이 발런티어예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뭐냐면 계속 지속적인 자문을 하게 되니까 투자자도 오고 사람도 소개하고 이러면서 도시 자체가 일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등포에 구정자문위원이라고 있는데 그걸 높이자. 그래서 진짜로 뭐냐면 이 한국 사회에 안목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나는 우리가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고 투자 유치도 할 수 있다. 우리가 5,900억 이 예산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이가 영등포의 단점은 뭐냐면 대학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제가 지식이 있어야 뭐냐면 미래가 발전한다는 게 대학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지식을 만들어야죠. 지식을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보스 포럼이 옛날엔 그게 저 시골에 있는 온천이 나는 결핵 요양하는 그 도시였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어떤 교수가 지식산업이라는 걸 눈을 뜨게 된 거죠. 다보스 포럼이요. 1년에 다보스 포럼에 매년 준비하고 사전 세미나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1년에 그게 어느 정도 지식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세요? 다보스 포럼 하나 1년에 7천억짜리입니다. 지식 포럼 하나가. 전 세계에 보이는 거죠. 영등포구 예산만큼 더 큰 예산을 뭐냐면 다보스 포럼에 지식했으니까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거죠. 지금 한 11만 명 정도가 사는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영등포는 뭔가 나는 세계적인 포럼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만약 하나 있다면 만약 금융과 스타트업이 만나는 뭔가 그 분야에서 특화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여기 대림동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뭔가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하나를 화교들이 살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만들든지 뭔가 특화된 걸 하나를 찾아내자.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뭐냐면 포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처음에는 국내, 적어도 아시아 이런 쪽의 사람들이 뭐냐면 몰려드는 이게 기회가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서독 광부도 가고 그랬잖아요. 간호사도 가고. 여러분 자기의 동생하고 엄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국으로 시집 온다는 거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 그런 결심을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낯선 남자를 여기 와서 산다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공장 생활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간다는 거 그 절대 쉬운 우리 옆에 이사 하나를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와 있는 우리가 동남아에 있는 우수한 자원들을 한국의 금융과 만나게 해서 이들이 정착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다고 봐죠. 그래서 포럼을 만들자. 이 다보스는 이런 곳이.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쾌적한 일자리를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을 잘 만드는데 이 주거 환경을 잘 만드는 제가 이 도지사하고 이럴 거면 여러분 구청에 도시교육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 두 개의 위원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대부분 다 토목과 출신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6.25 전쟁 뒤에 대량 공급이 필요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탈리아 가보면 건축물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뭐예요?
다 건축물들이 관광지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 한 도시는 1년에 건축허가 하나나 두 개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은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세계적인 뭐냐면 건축가를 데리고 와요. 건축 심의가 이리 까다롭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철학자도 있고 거기에는 문학 교수도 있고 세계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건축을 통과되는 사람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기 통과한 사람 2사람 있어요. 여기. 우리도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를 우리가 굉장히 인문학자나 이 소양을 높이자. 그래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에 살 수 있게 된다. 이거를 새롭게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고덕동에 있는 우리 구청장님하고 SH공사가 획기적인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보면 다 한 줄로 똑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치원 애들이 많이 사는 데는 공간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내가 중고등학교 애들을 키우는 데는 공간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나는 애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공부방을 잘 만들어줬는데 우리 아들은 공부방이 없어요. 어디가 있냐? 전부 스타벅스에 가 있는 거지. 왜 그러냐? 과거에는 주로 암기 위주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텍스트를 했기 때문에 조용한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냐면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이게 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왜 쟤는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공부방 공부를 안 하고 스타벅스 가서 저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미 공부하는 자체가 텍스트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때는 혼자 외우고 하는 건데 지금은 프로젝트 수업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물론 거기서 다른 일을 하는 아들도 있겠지. 그래서 근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앞으로 똑같은 설계를 가져오면 절대 안 받아주겠다 이제. 여러분 베이징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똑같은 건물을 구경 못하죠. 그게 시의 방침이에요.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어쩜 그렇게 네모 반듯한 건물들을 이렇게 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가, 그래서 이걸 중앙일보에 특집이 났는데 한국의 건축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이 건축물이 이번에 통과됐죠. 그래서 아마 이런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야 특색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충분히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하루에 여러분, 저도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10,000보를 걸으려고 하는데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건강해집니다. 예? 굳이 이렇게 뭐냐면 생식 사는데 돈을 많이 안 써도 운동하느라 여러분 피트니스 회사 거기 가가지고서 마구 달리잖아요. 마구 달리면 그 밑에 모터가 달려 있죠. 모터가 달려서 여러분이 많이 달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강이 있고 안양천, 도림천, 색강 이런 게 있는데 이 수변 공간은 인간을 굉장히 편안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당산동에서 여의도 색강 가는 보행 육교가 있고 당산역 4번 출구가 있고 당산역 토끼굴이 있어요. 당산역 토끼굴 밤에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그럼 이렇게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외국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산다. 응? 여기가 우리가 연남동 옛날 철길 했던 거 밑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거 왜 인간은 자연을 좋아할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조의 대왕이 수원성을 지을 때 당시 기록을 보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100명도 넘어요. 우리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숲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도시로 나와서 산 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다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우리가 유전자로 탄생했는데 우리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고조부 유는 다 산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서. 그래서 자연이 주는 치유력이 우리가 인간에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잔디를 많이 심는 것도 잔디가 뭐냐면 산소 배출량이 많은 거거든요. 잎이 넓잖아요. 그게 등치는 작지만은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 보면은 파리에 있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당산동에서 우리 여의도 가는 그거 한번 가는 길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 다리 뭐 그렇잖아요. 근데 옆에는 전부 풀이잖아요. 그게 뭐 우리 가꾼 게 아니고 예쁜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훨씬 더 창포라든지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착근력이 뛰어나지만 노란 꽃을 볼 수 있다. 충분히 심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도림천이나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런 다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지. 저기서 보면은 뭐냐면 요런 다리를 만들면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죠? 삶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차만 댕기는 자꾸 이렇게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만 다리. 요게 뭐냐면 세계적인 다리인데요. 이 베키오 다리라는 건데 저기는 뭐냐면 이 상점들이 전부 싹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 다리를 걸어가면서 뭐냐면 상점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도림천이나 일정한 거기는 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차가 안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그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작은 상점들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노점상이나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젊은 친구들의 뭔가 새로운 걸 도전적인 것이 있으면 저런 공간은 어떻게 보면은 다리 위의 공간은 빈 공간이고 저런 거는 우리가 새롭게 쓰면 새로운 공간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런 이 위의 공간을 과거에는 복개촌 만들어 가지고 아주 거기를 주차장으로 그건 너무한 거고 지금처럼 이걸 또 안 가꾸는 것도 너무한 거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 훨씬 더 이 보행성이 높아지고 공간 이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연결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보자. 자, 그다음에 도대체 이 젊은이들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장가도 못 가요. 지금. 그래서 이게 주거비의 부담을 대폭 낮추자 우리가. 보통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30%가 임대주택인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건 우리 이현재 부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작년에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5조 6천억 정도 손실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여러분 월세를 살게 되면 대략 8% 정도 내죠. 그죠? 심지어 많이 내는 건 10%도 내잖아요. 8% 정도 내는데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시범사업으로 도시재생을 해가지고 국민연금으로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임대료를 4%만 받자. 4%만 받으면 안정적인 수익이 됩니다. 국채 수입이 1.92%예요. 국채의 2배만한 효과를 안정적으로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없애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게 할 수 있다. 우리 독일 같은 데는 뭐냐 임대료 거의 안 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성수동이나 이런 데 올려놓으면 가로수길 올려놓으면 또 건물 주인이 와서 또 올리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뭔가 구청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 지역에 투자했는데 결국 뭐냐면 땅 주인만 건물 주인만 자꾸 부자가 되면 곤란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땅이 있어요. 맹지예요. 가격이 없어요. 길이 나요. 100만 원 해요. 전철 나요. 1000만 원 해요. 근데 이게 땅 주인이 자기 돈으로 길을 닦은 게 아니잖아요. 다 국민 세금으로 갔는데 왜 우리는 역세권 개발에 과거 돈이 없을 때는 대기업의 자본이 필요했죠. 그렇잖아요. 역세권 주변이 뭐냐면 돈은 벌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뭐냐면 이걸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주민들이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거죠. 이렇게 바꾸자.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을 보면은 프랑스는 몽마르트 언덕에, 이탈리아는 8개 언덕 위에, 미국은 비버리얼스에, 외국 사람들은 다 부자는 언덕 위에 사는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은 전부 언덕 위에 살고 우리는 거기 뭐 소방도로를 놨니 맨날 그러고 뭐 문제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뭐냐면 지하철역 주변에 살아야 돼요. 가난하고 젊은이들이. 그래야만 파출부를 다닐 때도 부자는 뭐냐 언덕 위에 있으면 경치도 좋고 그 자가용이 있잖아요. 운전기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주자. 역세권 개발. 여기 어디 생길지는 구청장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주변을 함께 개발해서 사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평균이 뭐냐면 IQ가 106이에요. 전 세계 IQ가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유대인이 IQ 96. 우리가 10이 더 높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분도 아침에 공부하라 안 하라는 자식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 큰 소용돌이가 집에서 있을 거예요. 이걸 진짜 공부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해야 되는 건지 어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대한민국 중상층의 가처분 소득의 40%는 과외비에 들어가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애는 애대로 힘들고 체육 시간도 없고 애들 30명 있으면은 10명은 뒤에서 자고 10명은 공부하고 10명은 핸드폰 가지고 그러다 선생님하고 옥신각신하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불행한 현실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고 뭐냐면 했는데 뭐냐면 미국 가면 대학 졸업이 어려워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꾸자. 근데 지금부터 영등포구는
0세부터 8세까지의 지능의 80%가 발달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0세부터 8세까지. 우리가 아이가 말을 배우고 시작해놔서 우리가 6살까지 약 4만 번의 질문을 한대요. 4만 번의 질문을 할 때 누구한테 답을 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 우리 다 보조해 주죠? 그죠? 공립 유치원 가려고 엄마들 줄 서죠?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돈의 물고 자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보내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성공하면은 영등포 인구도 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정 현재 건축법상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490세대, 450세대 해가지고 아주 섬처럼 뾰족이 올라와 있는 아파트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행정수요는 누가 책임을 져? 다 세금은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아파트는 우리가 거기다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걸 다 의무적으로 만들자.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내가 지금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내가 25층까지 짓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거를 경쟁을 붙이자. 경쟁을 붙여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부담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용적률 문제와 건폐율 문제 이걸 해서 주거 비담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이걸 획득해보자. 이게 하나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는 현행법상 뭐냐면은 전부 뭐냐면 교회 등 자기 땅이 있어 예산을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제가 평창에 있는 연화유치원이라는 절에서 만든 유치원 다녔거든요. 우리가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보면 다 땅이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 땅과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좀 늘려보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으로 영등포에도 많은 학교가 있어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조기 축구회가 있어요. 조기 축구회 가면 학교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그래서 조기 축구회 돈 내달라고 해서 보조금도 주죠, 구청에서. 그 지하 주차장을 팠으면 좋겠는데 안 파지죠. 유럽에서는 초등학교가 끝나고 나면 의회 기초의회 건물이 없고 많은 동네 주민들이 초등학교 회의실에서 회의합니다.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죠. 학교라는 공간을 우리가 다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알뜰신잡에 나오는 유현진 교수가 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에는 담장 있는 건물이 2개가 있대. 왼쪽에 있는 건 교도소, 오른쪽에 있는 건 학교. 그래서 뒤에 가서 담장하고 건물 사이에서 큰 애가 조그만 애를 불러가지고서 담배 피고 때리고 이러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어차피 운동시설이 필요하니까 아이들 운동장을 바깥으로 빼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사는 걸 함께 쓰도록 도시계획을 다시 하자. 그러면은 이 공간 안에는 애를 때릴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주민들이 다들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함께 쓰는 공간이 아이들한테 좋다. 이게 유현진 교수 얘기예요. 이게 유치원 이렇게만. 우리가 심리학을 보면 요새는 뭐냐면 조그만 애들을 이렇게 패치를 붙이면 이게 우리가 정재승 교수가 저희 여시제 이사신데 왜 조그만 아이들은 유치원 애들은 좋은 공간을 냅두고 왜 그렇게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그렇게 노는 걸까? 그 보니까 엄마를 안았을 때 이게 50cm의 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랑 여기 들어갔을 때 심장을 느낄 수 있는 그 친구하고의 친밀감 그것 때문에 전부 구석에 들어가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을 건물을 설계할 때도 이게 작은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친구가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뭔가 자꾸 건물을 만들 때 그런 자꾸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이제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이런 학교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 이제 아예 바깥으로 운동장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 거 하나 유지하려면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럼 학교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쓰려면 바깥으로 빼내면 수영장에 상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영장 같은. 그다음에 이게 천장을 높이 하게 되면 창의성이 높은 거다. 이게 MIT에서 나온 얘기. 그다음에 오른쪽 이게 저희가 10월달에 한국에 저희가 모시고 오려고 그러는데. 운동화를 신으라고 뭐냐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거예요. 운동을 할수록 애들이 머리가 좋아진다. 여기에는 실험을 했는데 0교시에 전교생 달리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1교시, 2교시에 제일 어려운 걸 하면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이 운동화를 신은데,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뭐냐면 우리 운동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우리 철원하천 양구인제 뭐냐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마라톤 대회 하는데 옛날엔 군인들이 1등 했어요. 요새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전부 1등해. 왜냐면 애들이 등치는 큰데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해가지고 아이들 건강하나.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또 친구도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여시제가 이제 우리가 송파구하고 해보려고 하는 건데, 학교에 가면요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물리 선생님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 영등포 관내를 털으면은 그 안에 선생님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신세계 백화점에 마케팅 팀장도 있을 거고, 롯데 백화점에 있는 사람, 뭐 티켓 저기 뭐 저 CJ에 E&M에 다니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 아빠들이 뭐 옛날 루소가 아이를 내면 학교로 보내라고 했어. 근데 지금 보면 내 공부하냐 안 하는 아들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만약에 이런 엄마가 내가 있는 아이의 학교 가가지고 일일 교사를 하고 나면 많은 친구들이 야 너네 엄마 아빠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많을걸요? 단절된 학교와 부모를 연결을 시켜준. 그래서 한 아이에게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내보자. 그래서 마을 학교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봐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요게 이제 인구 5만의 그 다케오 시장의 젊은 시장이에요. 이분이 왜 우리는 뭐냐면 이 도서관에, 공립 도서관에 애들이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할까? 영등포도 마찬가지고요. 왜 저조할까? 왜 애들은 스타벅스에 가 있을까? 그래서 스타벅스와 같이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1년에 관광객만 100만 명 옵니다. 이게 별마당 도서관 그걸 따라서 배운 저기 강남에가 무역회관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현재 여러분 영등포 관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우리 뭐냐면 복지 건물, 청소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건물, 다 우리는 부처별로 과별로 건물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전부 우리가 이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면 이 건물이 현재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이런 거 아직 안 돼 있죠. 다 따로 놀죠. 이걸 전부 전산화 해놓으면은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비어 있는지, 청소년 복지관이 비어 있는지, 이 회실을 쓸 수 있는 건지 안 쓸 수 있는 건지, 그걸 전부 우리가 CCTV 온라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회의실을 싸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건물 짓는 거를 복합 건물을 지어야 된다. 왜냐면 노인들만 있는다고 해서 노인들이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이런 걸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고 봐져요. 이게 스톡홀름에 있는 세계적인, 우리가 영화 글래디에이터가 나오는 그 원형 경기장처럼 이렇게 이제 장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계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이 인간의 상상력이잖아요. 우리도 어차피 돈 들여서 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중에 있는 건축과 공무원들이 아이 몰라서 그래, 우리가 최저 입찰가 때문에 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민자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넓은 상상력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야 더 좋은 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네이버 본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공간이 많아야 결국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쓰레기 주우라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저 이제 그 노인 복지 사업을 자꾸 하는데, 제가 평창 동계올, 제가 평창 출신인데 우리가 3번 만에 평창 올림픽이 됐잖아요. 많은 나라를 가봤어요. 근데 유럽을 가보고 느낀 건데, 왜 유럽 사람들은 집집마다 전부 베란다에 저렇게 꽃이 있을까? 유럽 사람들은 정말 꽃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은 꽃을 안 사랑하는 걸까? 뭘까? 라고 보니까 다 보조금 사업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 보조금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자꾸 쓰레기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만약 이런 비닐하우스나 우리가 스마트 팜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꽃을 가꾸는 거는 포크레인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요런 양묘장 같은 걸 어디 남는 펌프장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일을 하시고, 동네별로 우리가 저 대림동, 신길동 전체적으로 해가지고서 돈을 얼마나 묘목을 나눠줄 테니까 1년에 한 번씩 뭐냐면 이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고 꽃을 많이 심은 동네를 상을 줘보세요. 점점 더 동네가 예뻐질걸요.
영국에서는 뭐냐면 이 가든 플래너라는 게 좋은 직업인데 한 마을 자체를 1년에 한 번씩 공개해요. 약 3주간.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을 공개하거든요. 우리가 이러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일본 건강해지는 게 생명을 다룬다는 게 인간이 마음이 따뜻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마 영등포도 1년에 무슨 뭐 체육대회 이런 거 하면서 저기 영등포 로타리에 있는 그 아마 1년에 꽃 사는 거 만만치 않게 꽃 살걸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게 거대한 산업입니다. 이 꽃 이런 것들이 거대한 산업입니다. 예, 세계적인 아름다운 도시에는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술이 있어야 돼. 이 성수동 여러분 가보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옛날에 구두공장이었는데 이게 예술가들이 올려놓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건물주인이 다시 또 임대를 올리면 이 사람이 또 어딜 가냐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없앨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우리가 밀가루 보관 장소를 우리가 파리 7대학도 만들고 프랑스 파리들이 만든 이런 데들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대선 제분 공장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죠. 이런 데도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아까 국민연금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를 공영 개발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술가들이 오게 되면 5년 동안 하고 나면은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 있죠. 그냥 왜냐면 내가 5년 동안 해서 굉장히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여기에 지금은 당장 없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적은 돈을 가져 성공시키면 5년 뒤에는 당신이 이 건물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을 갖는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예술가들이 오래 정착하는 이런 것이 된다. 뉴욕도 결국은 다 망가진 그 공장에 나가가지고 우범지대가 된 거기를 건물 6개동, 뉴욕에 있는 건물 6개동을 1달러에 파는 거예요. 거기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인 뉴욕이 현대미술의 메카가 돼버린 거죠. 이런.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 많이 사는 데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우리가 여기 보면은 중국 요 안에 사는 분들 중에 굉장히 지식인도 많아요. 그래서 중국어, 영어, 중국 사람들이 비교적 영어 어순하고 중국어 어순이 같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중국 분들 중에 영어 잘하는 분을 영어 중국어를 잘하는 분을 찾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있잖아요. 관내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데 그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주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중국어를 이분들하고 협력하는 거를 만들든지 그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저기 방배동에 있는 설해마을 프랑스 사람들하고 잘 지내잖아요. 지금 우리는 좀 대림동 자체를 뭔가 일을 버리기를 무서워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하면 공존해 나갈 건가를 우리가 생각 그들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공존해 나갈 건가를 찾아보고 앞으로 아시아의 시대가 옵니다. 중국과 우리가 베트남이 평균 연령 28세고 인구가 1억이에요. 인도네시아 2억 5천만이에요. 점점 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중국 사람이 1억 2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억 명이 중산층이 생기면 해외여행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사람 다 한국으로 오게 되면 뭘 보여줄 거냐. 우리는 우리의 문화는 뭐냐. 이게 중요하대. 여기 이제 일본에 있는 거 뭐냐면 화교 60명의 화교하고 일본인 상점주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상당히 진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분들하고 외국인들하고 공동으로 살죠. 중국어 교육, 영어 교육 이런 부분부터 해놓으면 생활이 안정되잖아요. 우리하고 또 친해질 수 있고 필요하다. 그다음에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으로의 도심 재개발은 여기는 상가 지역, 여기는 교육 지역, 여기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제 조닝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처럼 여기는 일자리도 있고 문화도 있고 공부도 하고 병원도 하고 이게 모든 게 도시에서 한 블럭을 만들 때 일정 규모 이상을 만들 때는 모두 세트화되는 거다. 이제 출퇴근하면서 사는 그 인생은 거의 끝나간다. 이제 거의 인근에서 내가 도보로 생활하고 20분 내에 내가 출퇴근이 가능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도시를 인간이 출퇴근하는데 버려드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씩 자동차 70km짜리 몸을 유지하는데 1.5톤짜리를 끌고 다니는데 이게 뭐냐면 차량이 100대면은 96대는 주차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출근할 때 가져왔다 퇴근할 때 가져가니까. 그리고 자동차 한 대를 유지하는데 자동차 사야죠. 세금 내야죠. 보험료 내야죠. 거기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에 5시간을 차를 유지하는 데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있는 이 생활을 우리가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차 얘기하니까 거짓말 같지만 스페인의 한 시장, 인구 8만의 시장이면 8만이면 작은 도시 아니에요. 이 한 시장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 동네에서는 택시도 없애고 버스도 없애고 자동차도 못 다닌다 하니까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 외곽에 8만 대의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동서남북. 앞으로 이 도심에서는 차가 없어. 아주 이제 뭐 데모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차가 없구나. 유모차를 끌고 사람들이 슬슬 길거리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주도 올록길 가다 보면 4시간 걸음 물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동네 상점들이 하나하나씩 생기면서 골목 상권이 생기고 굳이 뭐냐면 멀리 가서 이마트 가서 많은 걸 사가지고 올 이유가 없고 이러면서 동네가 생기게 되면서 이 시장이 무려 지금 15년째 시장을 하면서 드디어 여기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왜 이런 게 가능할까? 차이 산지 얼마 안 돼요. 우리 한 30년 좀 넘어요. 마이카 시대라고 얘기한 게 40년밖에 안 돼요. 충분히 뭐냐면 우리가 이런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응? 그럼 물론 벗어날 때는 좋은 걸로 물러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영등포에 오늘에 고칠 일이 많아. 그러면은 인생이든 뭐냐면 모든 것은 어제의 삶의 결과가 오늘의 성적표입니다. 오늘 살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어제 살았던 방식을 바꿔야만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만 내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벤츠를 타고 살고 싶은데 내가 포니를 타고 살고 있어. 그럼 포니를 타다가는 포니에서 내려야 벤츠를 탈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포니에서 벤츠로 옮겨 탈 수 있는 거는 영화에 나오는 톰 크루즈나 가능한 일이에요. 살아왔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하면 영등포에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이거를 여기를 찍으시면은 여시제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 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요즘의 젊은이들 보세요. 한번 우리가 이강인을 보거나 손흥민을 보거나 보면은 분명하게 저는 확신하건대 20, 30대한테 미래가 있어요. 20, 30대를 믿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새로운 세상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미래가 올 거라고 보고, 그 모든 거에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달렸어요. 제가 이거 암만 얘기해 봐야 이거 금방 잊어버려요. 밖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르신들, 못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가난은 가슴으로 느끼는 건데 가난은 머리로 구제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구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더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 노력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면 머리가 돌아갈 거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선물을 드리고 가겠어요. 제가 이거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심장 속에 DNA가 되지 않는 한은 말짱 꽝입니다. 제가 청와대부터 국회의원과 도지사부터 보면 수많은 용역 보고서, 그 용역 보고서 대부분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평창에 있는 용역 보고서나 전라남도 완주해군에 있는 보고서나 그 껍데기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영등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제안서를 내면은 6개월 동안 그 도시에 가서 먹고 자고, 그 돈도 별로 안 드는 게 강원도에서 한 적 있어요. 우리가 그 영사관에 부탁을 하거나 대사관에 부탁을 하거나 관광공사에 부탁을 하거나 코트라에 부탁해서 책상 하나만 얻으면 되는. 그래서 혼자 가면 놀 수 있으니까 2인 1조로 6개월 동안. 그래서 거기서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면 그건 나의 문제가 돼요. 그럼 나의 확신이 됩니다. 그 용역 보고서보다 훨씬 강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분야를 만약 백효 다리 같은 거 하나를 만들어 성공하면은 공직사회 훈장도 받을 거고 승진도 할 거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명 100세 시대에 자기의 전문성, 넘버원이 아니고 온리원에 있는 자기의 내면에 있는 힘과 에너지를 만들게 될 거라고 보고, 용역 대신에 6개월 동안 그걸 보내달라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우리 박수를.
자. 그러니까 뭔가 답을 주셔야죠. 저는 끝내.